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설악산에 첫눈이 내리는 등 전국적으로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져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전국 유명 관광지에는 깊어가는 가을을 즐기려는 관광객들로 종일 북적였습니다. 물과 식료품 등이 거의 고갈된 상태인 가자 지구에 구호 물품이 이집트 국경을 넘어 처음으로 전달됐습니다. 앞서 하마스가 미국인 인질 2명을 석방한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은 인질 협상을 위해 지상전 연기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규모 경제사절단과 세일즈 외교에 초점을 맞춘 4박 6일 중동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은 순방에 앞서 총리와 내각에 초심으로 돌아가라면서 민생 정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자녀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진 의전 비서관의 사표가 어제 바로 수리됐지만 민주당은 권력형 학폭 은폐 카르텔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여당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충북 당진 영덕 고속도로 수리티 터널 안에서 고속버스가 앞서가던 15인승 승합차를 들이받아 4명이 사망했습니다. 승합차를 타고 있던 이들은 친구 사이로 주말 나들이를 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충남 서산을 시작으로 오늘은 충남 당진과 경기도 평택에서 소 1급 가축 전염병인 럼피스킨병이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전국 곳곳에서 의심 신고가 잇따르자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밖에 나가보신 분들은 어제와는 달랐던 찬바람을 느끼셨을 겁니다. 설악산에는 첫눈이 내릴 정도였습니다. 초겨울 같은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오후부터 풀리겠습니다. 첫 소식은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악산에 하얀 눈발이 날립니다. 어느새 쌓인 눈으로 곳곳이 하얗게 덮였습니다. 오늘 설악산의 최저 기온이 영하 5.6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했고 첫눈이 내렸습니다. 지리산과 한라산에서는 수증기가 얼어붙어 눈꽃처럼 보인다는 상고대가 활짝 피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3도에서 8도가량 내려가 추웠습니다. 상층 부근으로는 영하 20도에 달하는 찬 공기가 지나가고 지상으로는 북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과 비슷한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 낮부터는 기온이 조금 오를 전망입니다. 고기압이 좀 더 남쪽으로 위치하면서 서풍계열의 바람으로 그러면서 이제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하고 내일 오후부터 오른 기온이 당분간 이어지면서 다음 주 날씨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좀 더 따뜻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다소 추웠지만 가을의 정취를 느끼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경기도 신륵사에 있는 600년 된 은행나무와 전북 익산에서 열린 천만송이 국화축제에는 종일 인파가 몰렸습니다. 이어서 이재호 기자입니다. 곱게 물들어가는 단풍나무 사이로 나룻배 한 척이 남한강 물살을 가르며 나아갑니다. 산자락에 길게 자리 잡은 신륵사는 가을 운치에 고즈넉한 멋이 더 살아납니다. 600년 된 은행나무는 올 가을에도 탐방객들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줍니다. 남한강도 되게 푸르게 잘 흐르고 또 배를 타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단풍도 알록달록하고 지금 점점 물들어가고 있는데 더 예뻐질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알록달록 물든 단풍 아래 펼쳐지는 축제에는 깊어가는 가을을 즐기려는 인파가 온종일 몰렸습니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 아래 형형색색의 국화가 고운 자태를 뽐냅니다. 나들이객은 천만송이의 꽃 속에서 가을의 풍요로움을 즐기고 도심 안팎에서 열리는 다양한 축제에 참여해 답답했던 마음을 털어냅니다. 너무 좋죠. 하늘도 푸르고 날도 화창하고 가을 나들이하기 딱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인천 송도에서는 처음으로 경찰 사이카 경진대회가 열려 관심을 끌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전국적으로 단풍이 절경을 이룰 것으로 보여 당분간 주말 관광객들의 발길이 바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중동 정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중동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동반한 세일즈 외교입니다. 윤 대통령은 출발 전 내각에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재차 당부했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의 국빈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한국 정상으로 국빈 방문은 처음인데 첨단 기술을 비롯한 협력 분야를 넓히는 게 최대 목표입니다. 동행하는 경제 사절단에는 기업 총 139개사가 포함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도 함께합니다. 내일 양국 경제인 300명이 참석하는 한국-사우디 투자 포럼에서 양해각서 수십 건이 체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사우디 네옴시티 사업을 비롯한 대형 프로젝트에서 우리 기업 운신의 폭이 넓어질지도 관심입니다. 전 세계가 각축을 벌이는 중동의 메가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은 사우디와 카타르 정상회담에서 인도적 지원 문제를 비롯한 안보 정세에 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윤 대통령은 출국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내각에 민생 정책 마련을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외 여건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으로 힘들게 된 국민이 너무 많다며 초심으로 돌아가 제대로 된 정책을 찾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출국길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사우디와 카타르의 주한 대사대리 등이 환송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어제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 자녀 학폭 의혹 제기에 7시간 만에 사퇴했지만 정치권에는 오늘까지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깊은 유감이라며 고개를 숙였고 야당은 꼬리 자르기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노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감사에서 초등학생 자녀가 하급생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은 어제 저녁 바로 사퇴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전 비서관의 사의를 즉각 수용한 건 지극히 당연하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국민의힘도 항상 국민의 상식,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적 기준을 채워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여당은 또 내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학교폭력 등의 범죄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도덕성을 제일 기준으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권력형 학폭 무마 의혹으로 규정했습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대통령실 비서관이란 지위가 작용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꼬리 자르기 면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승희 자녀 학폭을 숨겼다면 파렴치한 것이고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며 덮었다면 권력형 학폭 은폐 카르텔입니다. 김 전 비서관의 사퇴로 대통령실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됐는데 진상규명을 하지 않는다면 모든 학폭 피해자에 대해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실세 자녀의 연이은 학폭 논란에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워온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의 거취가 관심입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잡아야 한다는 의견과 내보내는 게 도움이 된다는 상반된 셈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친박계 최경환 전 의원까지 TK 지역에서 출마 움직임을 보이면서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김동환 기자입니다. 마지노선이 12월이다. 나도 결심을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며 탈당 뜻을 내비친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의 말입니다. 연말에 신당을 창당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자 국민의힘은 바삐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지지층을 지닌 두 사람이 나가면 손실이 크다는 쪽과 결속력이 강해져 오히려 이득이라는 쪽으로 나뉩니다. 우리 당을 떨어뜨리게 하는 힘은 충분하다. 한 2, 3%는 가져갈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빨리 몰아내는 것이 당에 도움이 되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3%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로 차가운 민심을 확인한 국민의힘으로선 지지층 결집이 절실합니다. 이용, 김혜지 등 소장파 의원 중심으로
다른 목소리도 포용해야 한다며 공천을 줘서라도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원로격인 홍준표 대구시장은 반윤 세력이 탈당하고 나가본들 지지를 받지 못할 거라며 신당 창당 우려를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친박계까지 독자 행보를 시작해 문제가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친박 좌장격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지역구였던 경산에서 출마를 선언했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고향인 영주에서 출마 움직임을 보이는 겁니다. 당으로선 국정농단 기억을 떠올릴까 봐 공천이 부담스럽지만 이들이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TK 텃밭에서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미운 반윤에 불편한 친박까지 누구를 끌어안고 내쳐야 할지 총선 승리를 위한 국민의힘 셈법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네, 정치토토 오늘은 이혁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바로 첫 번째 주제 보도록 하죠. 예, 김승희 전 비서관 얘기인데 초고속 사표 수리.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고 당일날 사표가 수리됐어요. 상당히 빠른 속도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초등학생 딸의 학폭 의혹이 제기된 지 7시간 만에 김 전 비서관의 사표가 수리가 됐습니다. 3학년 여학생이 2학년 후배 여학생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리코더, 주먹 등으로 머리와 얼굴, 눈팔 등을 때려 전치 구두상해를 입힌 의 전 비서관은 부모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표를 제출했고 즉각 수리됐습니다. 수리된 배경은 윤 대통령의 순방도 있었겠지만 더 큰 이유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국정 지지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월 셋째 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0%를 기록했는데요.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여론에 민감한 학폭 의혹에 이토록 빨리 대처한 것, 아무래도 저조한 지지율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통령실이 참모의 문제는 더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해석에 힘을 실어줍니다. 예, 오늘도 윤 대통령이 장관들에게 초심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전에는 낮은 자세를 강조했고요. 이런 것도 좀 연관이 있을까요? 네, 낮은 자세로 현장에 직접 나가서 민심을 경청하라라고 당부를 했죠. 예. 또 주판알만 튕기지 말고 일을 추진하면서 소통에 매진하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총선을 6개월 앞두고 민생 중심의 정책을 펼치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려 보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사표가 있어요. 줄줄이 사표. 어디서 이렇게 사표를 내고 있는 거예요? 네, 보신 것처럼 대통령실 이야기입니다. 예.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서 무려 30여 명이 용산 대통령실을 떠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출마를 위해선 늦어도 내년 1월 11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에 이번 달과 다음 달 줄줄이 사표가 예상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알만한 수석급의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나요? 네,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총선을 앞두고 몸을 풀고 있습니다. 김 수석은 수도권, 강 수석은 충남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데요. 국정 운영을 위해 수석들은 다음 달 말 정도 최대한 늦게 사표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여권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서울 출마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는데요. 다만 한 장관이 정치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은 없습니다. 수도권이 약하다는 평가를 잠재우기 위해 국민의힘이 고심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예, 마지막 주제는 민주당 얘기입니다. 복귀 디마нд. 지난주에도 언제 당무에 복귀하느냐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틀 남은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모레 당무에 복귀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18일 단식 치료를 위해 입원한 지 한 달 만인데요. 민주당 당대표실 관계자는 이 대표가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레 아침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를 시작으로 복귀가 유력한데 이 회의에서 이 대표가 어떤 말을 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예, 앞서 저희가 이 대표가 가결파에 대해서는 징계를 안 할 거다 이런 보도해드렸는데 분위기 지금 좀 어때요? 복귀하자마자 여러 가지 숙제가 참 많이 있는데요. 우선 당 안에서는 인사와 징계부터 결정을 해야 합니다. 비어있는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를 채워야 하고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파에 대해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 대표가 열흘 전에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넘어 단합하자는 글을 올려서 계파 갈등을 잠재우고 통합을 선택할 것이란 전망이 조금 더 우세합니다. 저희 보도도 같은 맥락인데요. 그렇죠. 가결파로 지목된 한 의원은 가결파 징계하자는 사람을 징계해야 한다며 가결파 징계하면 대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당 밖으로는 사법 리스크가 여전합니다. 선거법, 대장동, 백현동 재판이 줄줄이 있기 때문에 한 주에 적어도 2번은 법원에 나가야 하는 일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혁근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배우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 씨와 함께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 8명 중에는 마약 전력이 있는 남양유업의 외손녀 황하나 씨, 그리고 가수 지망생 한서희 씨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 씨. 이 씨의 소속사는 어제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강남 유흥업소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하던 중 이 씨가 연루됐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이 씨를 포함해 총 8명을 수사선상에 올렸습니다. 여기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 씨와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도 함께 내사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씨는 배우 박유천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한 씨 역시 마약을 한 혐의로 3차례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이 씨의 변호인은 MBN과의 통화에서 이 씨가 마약 공급책에게 수억 원을 뜯겼다는 보도는 잘못됐다며 돈을 전달받은 인물이 마약 공급책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투약 날짜와 장소가 파악된 인물들을 입건한 가운데 이 씨가 공갈, 협박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검찰에서 넘겨받아 수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배우 이선균 씨 파장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성남 기자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최근 들어서 연예인의 마약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 현상을 잘 보여주는 날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이 터진 날이 공교롭게도 유아인 씨가 불구속 기소된 날이었습니다. 유 씨는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혐의를 받고 있죠. 유 씨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도 불법 처방받았는데 투약한 마약만 무려 7종에 달합니다. 또 같은 날에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남태현 씨의 첫 공판도 열렸습니다. 남 씨는 지난해 8월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한 뒤 연인으로 알려진 방송인 서민재 씨의 집에서 함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작곡가 돈 스파이크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예, 이선균 씨와 같이 내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재벌가 3세가 들어가 있어요? 네, 일부 언론에서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녀 황하나 씨 그리고 가수 지망생 한서희 씨라고 실명을 언급했습니다. 황 씨는 이미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데요. 2015년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에 손을 대 징역 1년 8개월 복역했습니다. 올해 2월에는 모 건설사 그룹의 창업주 3세가, 지난해 12월에는 한 철강업체 3세의 마약 투약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뭐 재벌가도 그렇고 특히 연예인들의 마약 관련 의혹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개개인의 사정을 이렇다 저렇다 언론에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예. 다만 최근 사법부의 판단을 살펴보면 조금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한 유아인, 남태현, 돈 스파이크 중에서 구속된 건 돈 스파이크뿐입니다. 돈 스파이크가 복용한 마약 필로폰이 유아인의 대마, 프로포폴보다 더 양형 기준이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태현도 돈 스파이크와 같은 필로폰을 복용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재벌가 3세들도 집행유예로 줄줄이 풀려났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마약이 뭐 학원과 주택가까지 침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약 사범에 대해서 좀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사유를 좀 살펴보면 통산적으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최근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런 우려를 통해서 강경한 대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연예인은 일반 대중과 청소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엄정한 법의 잣대를 행사할 필요가 크다는 겁니다. 10대 마약 투약 이런 문제가 지금 최근에 사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연예인 같은 경우는 10대나 젊은 층에서 상당히 좀 우상화돼 있고 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영장을 발부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것들 좀 고려를 해서 이성균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영화도 그렇고 광고계에서도 최근까지 꾸준히 활동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도 비상이 걸렸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선균 씨는 아시는 대로 기생충 등 굵직한 영화에서 아주 탄탄한 연기력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 올해에도 이 이선균 씨가 출연한 영화와 드라마가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사태 때문에 제작자의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 영화는 올해 칸 국제영화제에 초청되기도 했죠. 제작사 측은 일단 수사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인데 광고계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통신사는 이선균 씨와 전혜진 씨 부부를 모델로 발탁했다가 광고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고요. 또 다른 건강기능식품 회사도 사진과 문구에서 이선균 씨를 지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추성남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충북 당진 영덕고속도로 수리티 터널 안에서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달리던 고속버스가 15인승 승합차를 들이받으면서 4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요. 주말 나들이길에 참변이 벌어졌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승합차 뒷부분이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부상자를 구조합니다. 충북 보은군 당진 영덕 고속도로 상행선 수리티 터널 안에서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8시 55분쯤 고속버스가 앞서가던 15인승 승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승합차엔 11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60대 남성 등 4명이 숨졌습니다. 또 고속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등 7명이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차도 엉켜있고 사람들 나와있고 트렁크하고 3열하고 사이가 짜부가 돼가지고 다른 분들은 시트하고 시트 사이에 낑겨가지고. 경찰은 고속버스가 터널 내 정체된 차량 행위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강원도 행성군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70대 집주인이 숨지고 주택과 창고 등 건물 3개 동이 모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자, 택시 한 대가 총알처럼 날아와서 그대로 버스를 들이받습니다. 지난 8월 경남 창원에서 벌어진 사고인데요. 급발진이냐 아니냐 논란이었는데 오늘 국과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급발진이 아니라 택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는 결론입니다. 최윤영 기자입니다. 지난 8월 5일 경남 창원의 한 사거리입니다. 평온했던 도로에 갑자기 흰색 택시가 총알처럼 달려와 맞은편 신호 대기 중이던 버스를 들이받습니다. 육중한 버스의 앞부분이 모두 들려 왼쪽으로 90도 정도 방향이 틀어졌고 택시는 바로 화염에 휩싸입니다. 역주행한 택시 순간 속도는 시속 140km에 달했고 택시기사와 승객은 숨졌으며 버스기사 등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국과수는 이번 사고 당시 택시의 분당 회전수가 10,000rpm에 달했으며 브레이크 제동 흔적은 없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고 직전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블랙박스는 훼손이 심해 결국 복원하지 못했고 사고 기록 장치 EDR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EDR은 차량의 충돌이 발생해 에어백이 터지기까지 5초 동안의 가속 및 브레이크 페달, 분당 회전수 등의 작동 여부를 기록하는 장치입니다. EDR은 이번처럼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 발생 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고 원인을 분석하는 데 주로 쓰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 피의자인 70대 택시기사와 피해자인 50대 승객 모두 사망한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벌어진 지 2주째입니다. 극한에 몰리던 가자 지구에 처음으로 구호품 트럭이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식량과 물, 의약품 반입만을 조건으로 허락한 조치인데 이스라엘은 하마스 괴멸을 목표로 한 전쟁 3단계 계획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먼저 주진희 기자입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과 여성까지 빽빽하게 앉아 있고 병상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환자들로 가득합니다. 갈 곳도 구호품도 없어서 병원으로 몰린 건데 벼랑 끝에 선 이들에게 생명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구호품을 실은 트럭 20대가 처음으로 가자지구로 들어섰고 난민들은 환호와 함께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When 1,000 plus Palestinian babies die, you don't feel the same. You don't feel the same as when I tell you one of your own has died. But these are our own. 국경에 서 있던 트럭 200여 대의 10분의 1 정도만 1차적으로 통과한 것으로 이스라엘이 식량과 물 그리고 의약품 반입에만 합의하면서 성사됐습니다. 애초에 지난 20일 구호품 전달이 예상됐지만 도로 보수 등으로 하루가 늦어진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괴멸하고 가자 지구의 새로운 안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3단계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But the primary goal is to eliminate Hamas off the map. And if they want any concessions from us, anything they need, they first have to release the hostages. 첫 번째 단계는 현재 진행 중인 하마스 괴멸, 두 번째 단계는 소규모의 저항 세력을 제거하는 저강도의 전투,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새로운 안보 체제 설정이라고 이스라엘 측은 밝혔는데 여론의 지지 확보를 위한 행보로 해석됩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이 임박한 상황에서 하마스가 미국인 2명을 석방했습니다. 이 국제사회는 인질 협상을 위해서라도 이스라엘의 지상전 연기를 압박하는 가운데 미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상전 연기 찬성 발언을 부인했습니다. 이어서 장가희 기자입니다. 차에서 내린 여성 2명이 국제 적십자 마크를 단 일행에 인계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하마스는 인도주의적 이유로 억류됐던 미국인 모녀 인질 2명을 풀어줬다고 밝혔습니다. 모녀는 국제 적십자사의 도움으로 이집트를 거쳐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으로 인계됐습니다. I haven't been sleeping for 2 weeks. Tonight I'm going to sleep good. Next week is Natalie's birthday on the 24th. And we're going to celebrate her birthday here in my home.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즉각 석방된 미국인들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How was your call with the three Americans? Well, should Israel delay the ground invasion until you can get more hostages out? Yeah. 그런데 두 번째 답변이 문제가 됐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 연기를 압박했음을 인정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백악관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더 많은 인질이 석방되는 걸 보고 싶으냐는 질문으로 듣고 그렇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인질 협상을 위해 이스라엘의 지상전 연기를 압박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와중에 지나친 의미 부여를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우리 돈 142조 원 규모의 안보 예산을 의회에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자, 화면 속에 남성을 집중해 주시죠. 어딜 넘어가는 듯 하더니 느닷없이 용변을 봅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요. 중국 대표 맥주 칭따오 공장의 원료 더미 위입니다. 중국의 비위생 문제가 잊을만 하니까 또 터졌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마신 게 오줌 맥주였냐면서 파문이 큰데 중국 현지 여론도 시끄럽습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한 남성이 어깨 높이에 담을 넘습니다. 주위를 두리번 살피더니 소변을 봅니다. 이곳은 중국 산둥성 핑두시 칭다오 맥주 제3공장입니다. 남성이 볼일을 본 곳은 다름 아닌 맥주의 원료인 메가 보관소입니다. 영상이 공개되자 중국 누리꾼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라고 비아냥대는가 하면 이제 칭다오 맥주는 옛날 맛을 잃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칭다오 맥주 측은 즉각 제3공장을 폐쇄하고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青岛啤酒股份有限公司昨天表示，第一时间向公安机关报警。目前，该批麦芽已经全部封存。青岛平度市也已经成立了多部门组成的联合调查组，警方也已经介入调查。
한편 칭다오 맥주 국내 수입사는 해당 공장에서는 중국 내수용만 만든다며 국내 수입용 제품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에서는 잊을만 하면 식품위생 파문이 터지고 있습니다. 절임 식품 쏨차이의 비위생적인 제조 과정이 발각되는가 하면 녹지 않는 아이스크림이 등장하고 독극물 빵을 먹고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이제 헬로윈 하면 이태원 참사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통가에서는 조용한 헬로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예 마케팅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짧게 끝내고 있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저렴한 물건을 다양하게 파는 한 천원샵 매장입니다. 입장하자마자 눈에 띄는 중앙 매대에는 가을 관련 제품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호박, 유령 등 헬로윈 관련 물건은 그 뒤에 배치했는데 지난해 해골 풍선 등으로 꾸며 중앙 매대에 물건이 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마저도 내일 판매를 조기 마감할 예정입니다. 커피 브랜드 업계는 헬로윈 캐릭터를 넣은 한정판 커피 음료 등을 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추모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관련한 행사를 진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편의점 업계는 아예 헬로윈 관련 상품을 팔지 않기로 결정했고 11월 빼빼로데이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11월 초에 진행된 행사 쪽에서 프로모션 등을 다양한 것을 통해서 고객 만족을 높이고자 합니다. 대형 놀이공원도 올해는 헬로윈 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29일 158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다가오면서 유통가의 분위기도 바뀌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경제적 피해가 커 일종 가축 전염병으로 지정된 럼피스킨병이 국내 발생 이틀 만에 3건으로 늘었습니다. 의심 신고도 접수되고 있어 축산 농가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젖소농장 입구입니다. 500m 이내 출입이 금지됐고 적막한 가운데 축사 주변엔 집중 소독만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근처 한우 농가에서 럼피스킨병이 확진됐습니다. 럼피스킨병은 일종 가축 전염병으로 이 일대가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농장의 소들은 모두 살처분되고 반경 10km 이내의 소들은 일제히 이동이 제한되며 백신을 접종받게 됩니다. 걱정이 많지 뭐. 근방에 소가 요간 많아야지 목장이. 뭐 목장 사람들 다 그냥 뭐 비상 걸렸어. 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증상은 고열과 피부 결절, 우유 생산량 감소, 유산 등이 나타납니다. 폐사율은 10% 이하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 병이 발생한 지 이틀 만에 3건의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방역당국은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증상이 관찰되기까지는 한 20일 정도의 잠복 기간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산발적으로 신고 또는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929년 아프리카에서 처음 발생한 럼피스킨병은 2013년부터 동유럽 등으로 확산했으며 2019년부터 아시아로 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우리나라 낙태죄가 폐지된 상황에서 방심위가 임신 중절약을 제공하는 해외 비영리 단체 사이트가 불법이라면서 차단했습니다. 이 단체 측이 정당한 공익 활동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낙태를 위해 임신 중절약을 구매했던 여성 A씨. 수술은 비용이 비싼 데다 해주는 병원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아 약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낙태가 합법이긴 하지만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은 낙태를 쉽게 허용해 주지를 않아서 소파술이 그 약물 낙태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거든요. A씨 같은 여성들을 위해 캐나다 비영리 단체 위민온웹은 낙태약을 배송해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단체 사이트를 들어가려 해도 현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차단해 놓은 상태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약품 구매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단체 측은 낙태죄가 폐지된 뒤 입법 공백인 상태에서 여성들을 돕는 공익적 활동을 막았다며 법원에 사이트 차단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을 해볼 때 긴급하게 임신 중단을 해야 될 여성 입장에서 보면 도움을 주는 행위는 우리 형법상으로도 긴급 피난이나 정당 행위에 해당해서
하지만 법원은 사이트 차단이 정당하다며 방심이 손을 들어줬습니다. 낙태죄 폐지로 수술이란 대안이 있는 만큼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낙태약 공급을 정당 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허가받지 않은 낙태약 유통은 오남용으로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법원은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공군이 2007년부터 선발해온 국민조종사의 올해 경쟁률이 692대 1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4명의 국민조종사가 오늘 하늘을 날았는데요.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권영범 기자입니다. 조종복이 아직은 낯설지만 헬멧을 확인하고 임무 브리핑을 듣는 모습은 실제 전투기 조종사 못지않게 진지합니다. 잠시 뒤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5대가 서울공항 활주로를 힘차게 이륙합니다. 서해대교부터 동쪽으로 횡단하며 태백산맥을 지나 동해안까지 대한민국 영토 곳곳을 1시간 동안 둘러본 뒤 복귀했습니다. 이들은 692대 1의 역대 최고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국민조종사 4명과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명예조종사 미셸 장중위, 공군 조종사의 상징인 빨간 마후라를 메고 임명장을 받고 나니 하늘을 나는 꿈을 이뤘다는 사실이 실감이 납니다. 동생이 순직한 곳이 서해인데 힘든 임무를 수행 중에 이렇게 순직했다는 뜻도 생각이 나고 군인이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노력을 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이민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저마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조종복을 입은 국민 조종사들은 대한민국 하늘을 가슴에 담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MBN 뉴스 권영범입니다. 조선시대 왕실의 불교의식, 수륙제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1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정전 70주년을 맞아 각국의 대사들도 함께 모였는데요. 한국전쟁 희생자들의 안녕과 또 세계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현장에 김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스님과 악사 등이 흰 끈을 손에 쥐고 긴 행렬을 이루며 서울 진관사의 일주문으로 향합니다. 위패들 앞에서 한바탕 바라춤을 추고 나라와 국민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조선 태조가 건국 초기 고려 왕실의 영혼을 위로하고 백성을 복되게 하기 위해 시작한 수륙제는 불교 의례 중에 유일하게 조선 왕실이 인정한 행사가 되었습니다. 왕실이 주도한 이 국가 행사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지 10년이 됐고 고종 황제의 증손자인 이준 황손이 처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태조 이성계 할아버지께서 이 수륙제를 창설하셨습니다. 이 수륙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평안과 안녕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정전 70주년을 맞아 한국전쟁의 희생자를 위로하며 16개 참전국의 위패도 봉송됐습니다. 6.25 때 영국 군인들이 또 많이 참전했고 번영국가 되어서 그것도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그 민주화 번영국가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의 평안을 기도한 지 49일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저 지구 한편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와 내가 한 마음이 되어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함께 할 때 세계가 평화롭고 가을철 평화가 세계에 꽃피우기를 많은 이들이 소망하고 갔습니다. MBN 뉴스 김문효입니다. 날이 갑자기 쌀쌀해졌죠. 오늘 아침 설악산에는 첫눈이 관측되기도 했는데요. 내일 아침까지는 서울이 6도로 오늘과 비슷한 수준의 추위가 이어지다가 낮부터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18도, 모레는 아침 기온도 10도를 넘어서면서 내일은 추위가 누그러들겠습니다. 밤사이에는 안개가 짙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중부 내륙과 호남 내륙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한편 강원 동해안으로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들 지역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주말을 맞아 단풍나들이 계획하셨다면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6도, 춘천이 2도, 낮 기온은 20도를 약간씩 밑돌겠고요.
남부지방 낮 기온도 광주가 19도, 부산 20도까지 올라서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극심하겠습니다. 당분간 하늘은 맑게 드러나면서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영상 속으로는 강원도 홍천의 은행나무 숲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풍경 전해드리면서 뉴스센터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